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윤 당선인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이유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죠. 그것 외에는 딱히 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들만 몰라. 이게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 사회 시간에 한국은 자원이 없고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 좀 잘해서 경제가 부흥이 됐다. 어떤 비판적인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의 그 이유를 보면요. 왜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여야 하는지. 내수 시장 규모가 일본, 중국, 미국처럼 크지 않습니다. 일본 1억 2천만 명이 넘잖아요. 중국은 15억 명, 미국은 3억 5천 명이 넘습니다. 러시아도 2억이 넘죠. 그 인구가 많아야지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로 이렇게 돌아가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일본이 특히 이제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고요. 중국도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내수 경제로 돌렸습니다. 미국은 수입을 훨씬 많이 하지만 내수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죠. 자, 자원 빈국이고 고물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쵸? 고물가인 이유가 뭐예요? 자원이 없고 에너지 소비량은 많기 때문에 이런 생산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비싼 겁니다. 자,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인구는 계속 커지고요. 비대해진다. 출산율은 저하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심각한 선진국형 인구 구조죠. 심각한 선진국형 인구 구조가 가지는 문제가 또 뭐냐면 세금 낼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 대신에 세금 쓸 사람만 점점 많아지는 구조죠. 한마디로 하면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일을 하는 경제 인구는 줄어들는데 돈 쓸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은 내수 경제도 불가능하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수출 주도형 국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수출 흑자가 계속 달성이 되어야만 경제 규모를 지탱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특히 노인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우위를 선점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정당이나 대통령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함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제가 정책을 봤을 때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을 빼고요. 나머지 대통령들은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씨, 박근혜 이렇게 문재인 정권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중에 이명박 정권 하고 이 정권만 수출 주도형 경제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수입이 늘어나나요? 자, 해외 수입이 늘어나나요? 이건 제가 지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부동산 개발한다고 관광 대국인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해외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수입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흑자적으로 늘어나냐? 아니죠. 한국은 뭐예요? 관광을 위해서 관광의 어떤 시설이나 리조트나 수영장이나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은 부동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임에도 불구하고 저 국가들은 해외 수입으로 충분히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뭐예요?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서 투자를 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몇 프로는 있을 겁니다. 대량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내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치 폭락이라도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내국인 아니면 사줄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칼라일 그룹처럼 예전에 부동산 사러 다니는 이런 집단도 있긴 하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뭐 강남, 테헤란로나 이런 건물들 사고, 한남동, 요즘에 이제 이태원 쪽에 그쪽, 이런 조금, 값어치가 있는, 부동산이 붕괴가 되더라도 값어치가 있는 몇 군데 빼고는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도 감소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부가 한다는 추진하는 게 뭐예요? 250만 원을 짓는다고 하죠. 신규로.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가치가 폭락 나오면은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아파트 자산은요, 팔 데가 없어서 연쇄 도산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에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유지하려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혼자 뭔가를 주도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계적 기업과 국가들이 집중 투자하는 산업과 행보를 같이 해 나가야 돼요. 다른 국가들의 산업이 없는 거에 투자를 해봤자 우리나라가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LG전자가 전 세계 1위 하는 분야가 있죠.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 선진국에 가장 많이 파는 1위 기업이죠. 자, 미국의 월풀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이게 매출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돈 되는 것, 그 신제품 이런 거 있죠. 미래 지향적인 제품은 거의 다 LG전자나 삼성전자입니다. 가전 부분에서 특히 LG전자가 좀 크고요. 근데 월풀이라는 그 기업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 가전 제품 기업이지만 이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시장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요즘에는. 자, 이번 윤 당선인 정책에는 그것이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앞부분에서 충분히 몇 장을 거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 그렇죠?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이 없어요. 세계 규모적 투자 산업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 투자 정책 반영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추진 정책을 보면요, 아파트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민간 주도형 부동산 개발을 한대.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재명 씨가 그 국고환수 제한법까지 규제를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주도형 부동산 개발 사업 해가지고 돈이 70%씩 남아도, 예를 들어 7천억이 남아도 국고 환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죠. 이게 뭐가 좀 이상하네, 그렇죠? 뭐가 이상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든 윤석열 씨든 둘 쪽에 의혹이 있는 두 분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아마 법적으로 어떤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두 분 중에 어느 쪽이 문제가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지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그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고 보면 알겠죠. 어쨌거나 사건은 지금 진행하는 거는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고 거기다가 국고환수 제한법까지 두겠다. 너무 많은 돈을 뻗어갔다. 성남시에서 뻗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것 때문에 국고환수 제한법을 두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여기다가 두는 거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철강, 시멘트 등의 인프라스트럭션, 이 단어가 좀 틀렸는데, 친환경 소재 개발 지원사.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제 좀 고부가 가치 산업, 뭐 이제 특허 관련한 이런 산업, 철강에도 고부가 가치가 있고 시멘트도 고부가 가치가 있겠죠. 이런 그 친환경 관련한 또 이게 철강이나 시멘트 이 기술이 있겠죠. 이거는 3차 산업의 융복합 산업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어제인가 오늘인가 발표한 걸 보니까 매일경제 이런 게 떴더라고. 그 국힘당 비전 코리아 발표회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 있는데 차세대 원전 산업 지원 정책, 그 다음에 플랫폼 디지털 경제 지원 사업. 플랫폼 디지털 경제 지원 사업은요, 이게 사실상 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이걸 했는데 이거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에서 12년 전부터 완전히 실리콘밸리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청 규모가 크게.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뭐예요? 아마존 같은, 아마존도 포함되고, 구글의 유튜브 같은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플랫폼은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것도 많고, 이 부분은 조금 이해도 되면서 반은 좀 이해 안 되는 게 안철수 씨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카카오도 플랫폼이고 네이버도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미 시대가 주도 산업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집중 육성하겠다. 물론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게 주도 산업에 속하냐? 하부 산업이거나 약간 중간 이상 점을 두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산업이지 이게 주도 산업이냐? 하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주도권을 다 뺏긴 산업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ICT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버나 통신이나 이런 거는 또 포함되고 규제 철회 같은 거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거는 맞아요. 이런 건 해주는 게 맞는데 많이 규제로 갇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중심 산업으로 두는 것도 좀 웃깁니다. 이 얘들을 중심 산업으로 둔다는 게 정말 웃기는 이유를 제가 좀 요거는 약간 세모고 얘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자로 소생 수소로 수소 에너지 추출 등으로 연계된 수소 비행기 등 뭐 이런 거 한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산업 지원 육성한다. 자 여기서 얘하고 얘는 좀 인정하는데 얘도 뭐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주력 산업이 아닌 얘도 좀 세모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당되는데 원자로를 기준해서 추출 소생 수소 에너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자로에서 수소를 생산하면 그 원자 오염된 건 어떻게 하죠? 오염되는 건 어떡하지? 그거는 방사능 오염은 어떡하지? 조금 이상한데 윤당선인 정보 정책의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원래 세계 경제라는 거는 있죠.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 방향에 한국도 거기 편입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만든 신세계 그룹에서 만든 스타필드 있죠. 스타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새로 생긴 데가 있고 동네 옷가게 조그만 거 있고 뭐 이게 공고점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참 대도시 사시는 분들 중에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갑니까? 어디 가죠?
대체적으로 다 여기 가잖아요. 여기도 가시긴 하겠지만, 그쵸? 전 세계인 기준에서 이런 데를 많이 가죠. 아마존이 전 세계 1등인 이유가 뭐예요? 아마존 같은 게 이만한데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이만큼 더 많이 가니까 계속 확장돼서 지금의 아마존이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잖아요. 그쵸? 포춘지 1위까지 올라왔잖아, 지금. 근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뭐가 우리 한국은 지금 뭐예요? 전 세계 시장이 반도체 시장, 4차 산업 ICT랑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입니다. 이미 결판이 났어요. 근데 건설 신소재 원전 산업 이거는 다 내팽개치고 이 정책 지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요거는 있습니다. 있긴 한데 하부 구조. 그러니까 이게 주력 산업이 아니라 하부 구조 있죠.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뭐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빼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전에 이명박 씨 빼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다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도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독일 정부도 그렇고 영국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중심이고 중국이고 뭐고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고 뭐 난리 법석인데 심지어 바이든은 무기화하겠다. 그렇죠. 한국하고 대만하고 우리 미국하고 합체가 독일이랑 같이 반도체를 무기화하겠다. 그래서 이 집중 투자를 해주겠다. 우리랑 동맹을 맺으면 이 특혜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반도체 이야기 하나도 안 해. 4차 산업도 거의 안 해. 친환경 에너지 중에 수소 조금 다른 거 없어. 그 탄소 경제 이건 있어요. 탄소 경제인데 탄소 경제가 수소 조금에 전기차 지원 뭐 이런 건 조금 있어요. 충전기 사업 이런 건 계속 진행한다 이런 건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걸 진행한다지 확장해서 한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원전 축소해 버렸어요. 오히려 원전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신소재. 이 시장 규모는 이 4천조 이게 3천조인데 얘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전 산업은 1년 전 세계가 30조, 40조예요. 1년 연간 30조, 40조를 국가 산업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갖고 전 세계에 팔아먹는다? 1년에 많이 팔아도 최대한 팔아도 20조치 못 팔아먹습니다. 이게 왜? 1년에 10개를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 시장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거지. 윤당선 집중투자 정책은 요거 건설신소재 철강, 고버같이 철강, 그 다음에 시멘트 같은 원재료 이런 거고 원전 산업에 그 다음에 그 외 부동산 재개발, 지역 위성도시 개발입니다. 부동산 재개발, 지역 위성도시 개발 이거예요. 이분은 이거 여기가 그냥 끝이에요. 나머지 뭐 거의. 자, 2021년 12월까지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ICT가 17%고요. 반도체, 통신 25%고 친환경 에너지 30%입니다. 이만큼 수출 비중 30%, 국내 경제 비중 25%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세수 수입의 거의 25% 이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0%, 35%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집중 투자를 계속 해줘야지.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세계 수출을 해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이거 갖고 아무리 해봤자 3%입니다. 10배 이상 이하 산업에다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 규모가 10배 이하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말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도저히 제가 한 15번 봤거든.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15번 정책집을 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인수입 인력 배치도 ICT 반도체 영명 배정이냐, 그쵸? 이게 영명이야, 영명.
인수위의 영명이라고 하면 이거 인수 너가 하든 추진하는 거 안 받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잖아요. 챙길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정부 정책과 운영, 인수위 ICT 공무원 전문가 영명, 디지털 정보 공백 우려. 이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죠? 경제, 이 과학이 교육 문과 명단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과기 정통부 ICT 관료 민간 출신 빵 실무 전문위원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그 대선 그 공약이 아니고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세할 때도 이렇게 하시던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다른 분야가 법적이 전문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답을 좀 어눌하게 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을 아주 전문가로 써서 이걸 다 보강할 수 있다. 그런 걸 갖고 말장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말장난은 본인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빵명, 인수위부터가 빵명이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이게 무지의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은 수출과 흑자잖아요. 이거 담당하는 거에 뭐 ICT잖아요. ICT하고 반도체, ICT가 반도체 안에 포함되는 건데 합체가 따로따로 봐도 이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ICT 분야 공무원 전문가 배치 빵명이라고 하면 이거 안 받겠다는 거야? 기존에 정부가 하던 거를 점검하고 이거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수출이나 이런 바이든 행정부랑 뭐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지금 중국 때문에 어떤 계약한 게 있거든요. 따로 내부적인 그런 거 받아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하고 대부분 건설업, 3차 산업 육성 관련 인사법 규제 관련 인사로 채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런 거 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건설업, 3차 산업, 아까 철강하고 이야기했던 시멘트 산업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 규제하는 이제 법률, 검찰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끼리 그냥 다 뭐 논아 먹고 있겠다 이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없다는 게, 여기 전문가 자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우리끼리 뭐 해먹자. 그거 정도로 보입니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가 아니잖아. ICT 국가인데? 정책 실무 담당관들 알아서 다 할 것이다. 걱정 마라 했는데 정작 가장 큰 규모 산업의 배당에는 빵명이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됐던 간에 이거는 해줘야지. ICT를 가장 많이 배치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이걸로 돈 먹고 사는데. 제가 만약 삼성 이재용 회장이고 LG그룹 총수고 SK그룹 총수라고 하면 저 솔직히 말해서 상속세 50%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렇죠? 상속세가 50%야. 재산을 20조를 받으면 11조를 22조를 받으면 11조를 상속세를 내야 되는 나라예요, 한국에. 그런 데다가 이것까지 이러면 저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냥 상속세 내고 아예 그냥 다 처분해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로 다 이전시켜 버릴 것 같아.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2년 세계는 지금 4차 융복합 산업 시대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전부 다 4차 융복합 산업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별로 투자 안 하고 자국 내 산업에 막 놀아먹게 하는 이런 방식의 투자하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을 뭐라 그러죠? 갈라파고스. 그렇죠? 파고스. 정치의 경제의 나라다 하죠. 지금 저 나라는 뭐 그 스마트폰도 정말 구형 폰 쓰거든요.
스마트폰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전부 다 톡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나라는 뭐예요? 아직까지 팩스로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관공서를 가면. 그리고 업무 처리도 관공서 업무 처리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며칠 걸리고 막 몇 주 걸리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부가 일본을 그냥 거의 흡사합 따라가는 것 같아. 지금 새로 이제 나오는. 지금은 뭐예요? 2020년 세계는 지금 4차 융복합 산업 시대고, 한국은 지금 3차 산업과 부동산 개발 보면 그거는 건 것 같아. 이거 지금 이 윤 당선인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 한국의 부동산 개발은요, 세계 산업 기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 이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산업 기류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호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에어비앤비 시설이나 리조트 시설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거나 거기 별장 같은 걸 두고 이게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 여행 문화가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유학도 많이 오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외 부자들이 와서 그 국내인들의 재산을 부동산을 구매를 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하고 똑같은 의미가 생기죠. 한국은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한국도 그런 게 부분적으로는 있긴 하지만 저 호주나 캐나다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스페인이나 호주처럼 이게 부동산으로 수익을 챙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규모적 투자, 세계 수출 경쟁력에서 미래지향적인 세수 확보형 투자가 필요한데 이번 정책에는 이게 거의 없어요. 물론 있는데 하부에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원래 중심에다 넣어야지. 중심 산업에 이제 해서 규모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 하부 고지에 놓고 해줬던가 말던가.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들도 전부 다 배치도 안 하고 빵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시장 규모가 겨우 연간 40조 미만인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 연간 40조 원자력 발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간 40조도 안 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사막국가, 공산국가인 중국에다가 우리나라가 가서 수주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죠. 러시아가 수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죠? 이미 지들이 선진국인데 원자력 쪽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야, 걔들은. 원자력 쪽은. 사막 국가인 사우디, 이집트, 두바이 같은 이런 나라들만 지금 하고 있죠.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도 그 반경 200km 안에 사람이 안 살아요. 거의 안 삽니다. 살아봤자 10,000명, 20,000명이야. 우리나라는 사방 250km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요? 500만 명 이상 삽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 원자력이나 고리 원자력 터지면 그거 사방 250km 보면 부산, 울산, 양산, 대구, 포항, 경주, 경산, 영천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잖아. 저기 영암 원자력은 영광 원자력은 좀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거기는 한 200만 명이고. 그러니까 사막 국가는 터져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고, 다른 국가들은 거의 다 철회했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초소형 원전 사업은 19개국 중 사막국가, 독재국가, 공산국가만 진행형이고, 선진국은 대부분 철수했어요. 그리고 초소형 원전 산업이 이게 차세대 원전 산업이라고 뭐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상 미국, 영국, 독일은 아니고 스웨덴, 프랑스, 러시아는 다 갖고 있습니다. 뭐죠? 갖고 있는데 왜 초소형 원전 산업을 안 할까요? 차세대로. 뭘로 갖고 있죠? 얘들은 항공모함이랑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랑 그 다음에 잠수함 있죠? 다 초소형 원전이죠.
그 뭐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30년 전부터 테스트를 해서 30년, 20년 전부터 테스트를 해가지고 육지에다 연구소 같은 걸로 다 만들었었어요. 효용성이 없다. 투자비 대비해서 전력 생산량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철강 시멘트 친환경 원재료 사업.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과 경쟁. 철강 시멘트 친환경 원재료 사업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과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인건비, 그 다음에 인건비랑 원자재비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자기 땅에서 철강이 엄청나게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철강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항상 반덤핑이니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 시멘트를 저거를 돌리면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산업이에요. 구워서 하는 거잖아. 구워서. 철강 무슨 뭐 이게 뭐 이상한 것도 넣고 막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거든요. 시멘트를 구워서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거죠.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친환경 원재료 사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네. 아파트 재개발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나? 물론 내수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반반인데 일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정적으로 사계 집이 공급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 맞죠. 하지만 선진국들이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집을 아예 안 사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40대 50대 우리 시대 우리 한국의 시대보다 2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그 선진국을 이제 체험한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은 집을 굳이 사려고 안 해요. 그냥 임대주택을 사야지.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집을 사면 감가상각이 되고 뭐 이렇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 이게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한국은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이 자존심 체면 같은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집을 안 살 거예요. 뭐 시골에는 제가 사실은 에어비앤비를 주면서 뭐 이제 전자책 같은 걸 쓰니까 그거를 이제 작가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에어비앤비 줄 건물하고 내 사무실 겸 이제 원룸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숙박 가능하고 원룸식으로 뭐 책상 있고 사무실 겸 원투룸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일종의 돈벌이도 하면서 유지하는 부동산이죠. 그런 거는 제가 추진 중인데 여기 아파트를 미친 듯이 이렇게 지어서 팔겠다, 사겠다. 저는 약간 우리 한국에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은행이나 부동산 개발업자, 건축업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나쁜 건 뭐예요? 무주택자한테도 좋아요. 좋은데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거는 2주택자 이상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 부동산 폭락할 가능성이 더 높죠. 시장이요, 요만합니다. 인구도 요만해요.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시장은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다운되죠. 여러분 지금 10억짜리가 있고 마포 같은 데는 40억 정도 하죠. 40억 뭐 하남도 60억 이렇게 하잖아. 60억 40억짜리가 앞으로 이게 250만 호를 주변에 재개발 서울 시내도 재개발하죠. 지금 재개발을 앞으로 준 거 30년 이내 거 안전진단 이거 다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안전진단 없애면요 70년 50년 된 것도 지금 건물 뽀개고 지으려고 하는데 안전진단상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뽀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뽀개지 마. 이거
허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막힌 거 전부 다 허가해 준다잖아. 안전진단 취소해버린다. 그거 없애버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없애버리면 짓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거 한 데는 노다지가 낮거든, 과거에는. 근데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한 개씩 풀었기 때문에, 그쵸. 아주 소규모로 거의 신도시만 개발되고, 그, 대도시 안에는 개발이 거의 안 됐었어요. 한두 개만 되고, 그쵸. 그걸 또 10년, 20년, 네, 몇 개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신청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250만 호를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허가해 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이 부동산 아파트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기존 부동산 가격이 40억짜리가 반토막, 60억짜리도 반토막, 10억짜리도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죠. 이상보다 더 심하게 날 수도 있죠. 왜? 2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이 있죠. 어느 나라처럼 일본처럼, 그렇죠. 영국에도 한때 그랬고요. 홍콩이 그러다가 40% 무너졌죠. 홍콩 부동산 초밀도 지역 빼고는 최근에 40% 무너졌죠. 서로 내놓고 다 해외로 도망가니까. 자, 건설업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건설업 경쟁력이 플랜트 공사는 제가 인정합니다. 플랜트 공사나 도로공사나 이런 거는 건설력 경쟁력이 계속 생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은 지가 벌써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를 지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게 프랑스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에 한국 건설사가 수주받아가 들어가서 공사한 거 보셨어요? 뭐 몇 프로, 거의 0. 몇 프로는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저 정도로 아파트 공사 우리 한국에서 공사한 규모만큼 계산해 보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30%, 4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리나 런던, 뉴욕에 맨하탄 같은데 한국형 아파트나 한국형 사무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한국 내부의 아파트 건설 자체가 정말 얼렁뚱땅 지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들 있잖아요. 건설사들 제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그 비리가 많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면 저 진짜 잘 잡아냅니다. 제가 안전관리자 3년에 원자력 건설 쪽하고 이런 쪽 건설 관리자로 6년을 거의 7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그 비리를 다 알고 있어요. 평당 그 건설비도 정말 우리나라가 파리나 런던, 뉴욕 건물들하고 가격이 아마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가격은 똑같이 받고. 그렇죠? 자, 요즘 왜 제가 자꾸 윤당선인 정책을 비판하는지 이해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정치 활동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비판은요,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색깔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해야 되고요. 산업 동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이죠. 저는 옛날 그 영상, 그 270개 이상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단타 이런 방송을 안 하잖아. 그렇죠? 산업 동향 투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 5년 전, 7년 전부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동향 전문 투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규모적인 산업 동향을 파악해서 한국 경제에서 어디를 집중 투자를 하니까 전기차를 사자. 이렇게 해서 2017년, 2016년, 2017년부터 전기차 종목군을 사기 시작했고, 이런 방송을 계속 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도 폭락했을 때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국 지금 이 윤당선이는 이상하게 다른 데에다가 그 흘러가는 시장하고 다른 방향에다 지금 정책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게 깔아놨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기가 찹니다. 이거를 우리만 보거나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을 누가 봅니까? 세계 산업 투자, 이게 뭐 이게 기업 투자, 회사채, 주식 투자하는 해외 펀드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규모적으로 하는 국부 펀드들이 있어요. 국부 펀드들이 이걸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 선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선호, 그 다음에 중립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아,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면 세계는 지금 4차, 5차 산업으로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3차 산업 투자와 건설업에 투자한다고 하죠.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아요. 사다해강, 하천 개보수 공사로 건설 경기 붐을 일으켰죠. 근데 10년간 이때 저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하니까 10년간 1, 2위였던 ICT 분야가 5, 7위로 밀려났거든,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와서 다시 3위인가 4위로 올라가고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요, 사실상 이게 뭐 탄핵은 당하셨지만,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집을 보고 벤처기업을 차리게 됐어요. 왜? 벤처기업 활성화 뭐 이런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광주, 대구, 뭐 부산 여기 광역별로 다 하나씩 몇 가지씩 다 했기 때문에 신소재 부분도 했고요. 자, 정책만큼 매우 괜찮았고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육성에도 이분이 출발을 시켰죠. 자, 경제 정책 완전 출발시킨 건 아니지만 그 나라들이 하던 거를 활성화시킨 게 또 박근혜 정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가. 경제 정책은 해외 컨설팅이나 실리콘밸리 전문 기업가들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지원단 이런 받아가지고 이게 만드셨거든요. 그 당시에 김종 누구죠? 그분 이제 과기부 장관인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도 초대하고 그죠? 텔레비전인가 거기 회장님 초대를 해서 그죠? 전 세계 그 보천지 70대인가 부자이신데 재벌이신데 그 실리콘밸리 그 벤처 창업 1세대죠. 그분이 전 세계 70대 재벌이시죠.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탄소 경제 기후협약에 발맞춰서 생산 제조를 4차 산업, 5차 산업 이쪽으로 맞춰갔습니다. 그러니까 3차 이게 세 번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3차 ICT 집중 투자를 했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ICT, 뭐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을 박근혜 정부 거도 받아들이고 노무현 대통령 거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계속 가서 세계 17%에서 35% 시장 점유율 확보를 했고 수출 경제 30% 달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도 이거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데 거기다 계속 잘하라고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똑같고요. 근데 이명박 정권은 이걸 밀어주는 게 정말 갑자기 안 해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책에 보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있었고 이명박 정부는 없었는데 이 지금 하는 행위가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다. 세계은행 발표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 나라 말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국가경제 순위가 12위에서 8, 9위로 올라갔어요. 세계은행은 보수고 좌파고 안 따지는 문제 뭐예요? 중립 그겁니다. 그렇죠? 세계은행 스위스에 있고 8, 9위를 상승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망한 게 아니죠. 주가도 문재인 정권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세 분 중에 전기차나 반도체가 1000% 정도 올랐잖아요. 반도체는 300%, 100%에서 300% 올랐고요. 전기차, 신소재 뭐 이런 거는 1000% 이상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폭등 가죠. 근데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폭등 가져왔는데 사실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나쁜 건 아니죠. 이게 근데 이게 두 집 갖고 있는 거를 팔아라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대의 문제점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동산이 폭등해서 젊은 청년 세대가 이게 어떤 그 희망을 잃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보다는 폭락한 게 더 낫지. 왜냐하면 폭락을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20% 30%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가치가, 경제 가치가.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도산되는 게 엄청 많을 거고.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내수경제 치중하는 윤석열 정부, 건설업자, 땅부자, 개발업자, 무주택자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몇 년간은 4년, 5년 뭐 아니면 3년 동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기존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심각한 부동산 가치 하락이 올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민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생기면요, 부동산 폭락할 거예요. 연쇄도산 한단 말이에요. 연쇄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쇄도산이 나오면요, 주가가 대폭락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쵸? 금융기관에서 뭐 이렇게 회수를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 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을 수 있고 3개월, 6개월 동안은 대폭락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전 세계도 폭락할 수 있어요, 주가가. 왜? 한국 부동산이 금융기관에는 다 엮여 있죠. 부실 대출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 자산이 일본하고도 엮여 있고 세계 파생상품, 금융 파생상품하고 다 엮여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주식이 또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부동산이 상승을 반등을 이렇게 V자로 해줄까요? 일본이 V자로 했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폭락했죠.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일본 부동산이, 일본 도쿄에 마이너스 98%까지 떨어져. 20억짜리가 2억, 1억, 2억 합니다. 20억짜리가. 그것도 변두리 아파트가, 변두리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그쵸? 완전 신주쿠나 이런 데는 다시 뭐 70% 수준까지 다시 반등한 것도 있고 100% 이상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 중심가는. 근데 도쿄 변두리나 아주 고형 아파트 있죠. 그런 곳은 아직도 2억 합니다. 이 도쿄가 2억 하는데도 안 사요. 이런 상황이 때려 맞을 수 있죠. 250만 원으로 지으면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뭐예요? 건설업자, 땅부자, 개발업자, 무주택자가 좋다? 초창기는 좋죠. 집이 생기니까.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재미가 있잖아. 내가 여기서 5억 주고 이제 집을 샀어요. 옛날엔 집 살려고 하면 10억 했는데 5억, 아 그래 좋다, 이 앞으로 10억 갈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한 처음에 경기 붐이 일어날 때 7억 정도 가다가 갑자기 250만 원까지도 안 가고 한 170만 원만 지어져도 아마 폭락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그랬더니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계속 많아지고, 노인 인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내놓잖아. 돌아가실 때 내놓고 상속세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는 상속세도 굉장히 비싸잖아. 그쵸?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아파트가 남아돌아. 여러분 이 신규 이 250만 원 지을 때 주인들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이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그 부동산이 폭등해서 내가 기회를 못 가졌다, 기회 박탈감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실제 내 자산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위험한 거예요? 박탈감이냐, 실제 내 재산이 반토막 이상 나느냐, 이건데.
자, 주식 투자를 이제 하고 계시거나 할 생각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면 어, 조언을 드리면요. 한국 주식 40%죠. 저는 이게 80%, 90%를 한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 5%, 미국 주식 나머지 20%나 1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비중을 한국 주식을 이렇게 올해부터 줄일 생각이고요. 미국 나스닥 주식으로 확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은 그래도 저는 이런 거는 이게 지금 3번은 윤석열 씨 관련주인데 건설 철강 시멘트죠. 이런 게 좀 오늘 철강주 뭐 상한가도 가고 그러던데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것도 포함하고 오늘 뭐 철강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멘트주. 매일 경제에 나왔더라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특히 초보들은 매수와 매도 관리가 매우 힘든 종목군이에요. 이게 막 폭등했는데 어느 날 보면 부도가 나서 이게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많고 재무 구조가 좋은 것들 중에 ROE가 좀 좋은 거 ROE를 찾아보세요. ROE가 좋은 건설주나 철강, 뭐 시멘트주 ROE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고 ROE나 이거 뭐야 EPS는 ROE가 상당히 좋은 거. ROE가 10% 이상만 10% 15% 이상인 거 이런 게 꾸준히 플러스인 거 이런 거면 그래 그나마 나와요. 그나마 딴 거는 뭐 딱히 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 적자 연속 적자 ROE가 10 이상이면 연속 적자일 가능성이 없어요. ROE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돼요. 종목 재무제표의 ROE가 밑에 하단쯤에 있습니다. ROE랑 EPS가 좋은 것도. EPS가 증가하는 것.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작년이 600인데 올해가 1000이거나 내년에도 1500 찍겠다. 이런 게 좋은 거고. ROE도 작년에 2%였는데 올해가 10%고 내년 15%다. 이렇다고 하면 ROE가 좋은 거예요. 이러면 적자, 부도 뭐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나마 사볼 만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가 얘들은 세력주입니다. 세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사가지고 이미 여러분 살라고 할 때 벌써 올라가 있거든. 어디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 이거 3번은 정말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한 3년 이상 정말 거래를 한 1000번 이상 해보신 분들, 1000번은 아니죠. 한 300번, 500번 이상 해보신 분 정도나 이해할까 말까.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상승 구간, 네, 6월달 빠르면 올해는 6월달, 7월달, 8월달인데, 그때 상승을 하면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처분을 해서 전기차 수소차는 다 팔지 말고 좀 유지를 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갈 거예요. 수소차는 또 윤석열 관련 주기도 하고 좀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나스닥으로 좀 옮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ICT 산업 투자하는 게 별 거의 없잖아요. 윤시 정부의 정책은 그리고 플랫폼 쪽은 좋을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는 아니죠. 카카오는 이미 알짜배기가 다 상장해버렸기 때문에 카카오는 사실상 저는 추천 안 합니다. 네이버도 앞으로 카카오처럼 다 본사시킬 거예요. 그렇죠? 넵튠이나 이런 거 알짜배기들 광고 쪽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윤시 정부의 정책은 3차 산업으로의 위기를 말하는 거고 해외 큰손 투자자는 상당히 비관적인 정책이다. 오래 버핏이나 짐 로저스가 한국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항상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대선 딱 끝나자마자 한국 지금 뭐예요? 외국인들 전부 다 연속 순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똑같냐면 박근혜 씨 탄핵 최순실 어떤 그 사건 벌어졌을 때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그때랑 똑같이 팔고 있어요. 대규모로 이렇게 매일 팝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 대통령 대선 끝나고 바로 이렇게 연속 순매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근데 한국만 이렇다니까. 거의 한국하고 러시아 중국은 반등했잖아. 한번 확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이 4%씩 3%씩 되고 있는데 한국은 안 되고 있죠. 옆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것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반등한 이유가 정말 웃깁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는 2부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성토하시고 힘내세요. 정치적인 것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정치적인 좌파다 우파다 내왜 좌파 저 빨갱인가 우파 욕하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좌파 욕하면 친일파라고 생각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손을 놓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 집중해서 잘 객관적인 상황을 보세요. 투자자잖아 우리는.